북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바하고 시리아였습니다. 이렇게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상당히 초조하겠네요. 북한이. 네네. 중국과 러시아와 다시 관계를 강화하다가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대규모 지원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만큼만 자꾸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쉽지 않을 만큼. 찔끔 주는 거죠.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 페이스북과 함께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차두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대표 엘리트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금혁 씨 그리고 박유성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북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래전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는 물론 냉전 체제 당시 반제국주의, 탈식민주의를 선언한 제3세계, 이른바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또한 상당히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외교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북한과의 유대 관계가 사실 점차 약화되고 네네. 있죠, 박사님. 최근에 이런 친북 국가들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걸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북한 외교의 전통적인 두 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북한이 가장 친한 그 국가 그러면 러시아, 중국 정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 두 국가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북한식의 흔히 얘기하는 주체성이 이제 약간은 그 이 훼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엔 외교에서 도움이 되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됐고요. 이게 1960년대부터 제3세계 외교를 펼치는 주요 동인이 됐고 또 이 제3세계 중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권과의 외교에 그 이 공을 들인 북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바하고 시리아였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는 1959년에 쿠바 혁명이 끝나자마자 1960년에 수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1966년에 수교를 한 이후에 60년 가까이 수교 관계가 유지가 돼 왔고 또 지도자들끼리 친분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인 가까운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리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12월에 알 아사드 정부가 몰락. 이제 이 몰락을 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수교국 수가 159개국입니다. 오,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남북한 공동 수교국, 남북한하고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157개국이에요. 그러면 빼면 두 개의 국가가 있죠. 이건 북한하고만 수교를 하는 그 국가나 체제란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두 개 남아있는 북한 단독 수교국 중에서 지금 하나를 또 잃어버릴 그런 그 이 상황이 된 거죠. 아, 상당히 초조하겠네요. 북한이. 네네. 아, 시리아가 중동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시리아 몰락 이후에 유럽 서방 국가들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슬픈 뉴스겠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북한과 이렇게 끈끈하게 유대감을 형성했었던 비동맹 중립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시리아와 친했던 북한에게는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시리아와 북한은 언제부터 수교를 했는지 그럼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그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이 non-aligned movement라고 얘기하는 비동맹 운동의 그 회원국이기도 했거든요. 비동맹으로. 예, 근데 비동맹이 실질적으로 그 발족을 한 게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 때 이제 정식으로 비동맹 그룹이 발족을 하는데요. 아시아 같은 경우 인도의 그 네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나셀 이런 인물들이 있죠. 나스. 이 영향을 받아서 중동 국가들도 적지 않은 국가들이 비동맹 운동에 가입을 했어요. 바로 64년에 시리아가 이제 그 비동맹 운동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시리아는 비동맹이라는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66년에 수교를 하게 됐죠. 근데 이때는 단순히 비동맹이라는 공통점만 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한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1971년에 그 알 아사드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부터 더 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시리아란 나라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북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북한에서 시리아와의 외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민들이 그 나라와 이렇게 수교가 돼가지고 피부로 딱 느끼는 데가 우리가 수교하면 그 나라를 이제 무비자로 여행을 가거나 거기에 우리가 간다라는 게 이제 사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인데 북한은 일단 이동의 자유나 해외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과 수교를 하는 나라들이 노동신문이나 책에서나 언급이 되지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진 나라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외 소식에 대해서 전해주는 매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토요일에 이제 그 만수대 TV에서 하는 최근 국제 소식, 요거 한 30분 정도 보내주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기타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평양 외국어 학원이나 평양 외국어 대학에 가보면 아랍어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때는 중문과보다도 아랍어과가 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랍어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예컨대 뭐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연 관계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에 와서 알았지만 또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유명한 아랍 국가들이 몇 개 있는데 이집트의 나세르도 상당히 유명했었고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아라파트도 김일성을 몇 번 만나봤기 때문에 아라파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뭐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뭐 이제 이란에서 이제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그 또 쿠데타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긴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은 나요. 대학의 인기학과는 당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잖아요. 아랍어과가 인기가 많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어요. 박사님, 이 시리아가 북한과 얼마나 비슷하길래 중동의 북한이라는 닉네임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독재를 했다라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김일성의 1인 독재가 확립이 된 게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1971년에 하페즈 알 아사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집권하면서 이때부터 1인 독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독재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동 지역에서도 후계자 지명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속 독재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일당 독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왕조 국가를 제외하면 혈연 계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계승을 한번 했죠. 네. 혈연 계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혈연 세습을 했거든요. 그다음 뭐 요새 또 지금 또 이제 김주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리아도 71년에 이제 하페즈 알 아사드 이제 쿠데타로 집권했죠. 그러다가 2000년에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가 집권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출될 때까지 한 25년간 또 이 철권 통치를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과 시리아의 공통점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한의 가장 닮은 점 1번은 혈연 세습을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 조작의 문제예요. 이게 74년에
이 하프잘 알아사드가 평양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 북한이 원래 이제 그 이 체제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독재자의 존엄성을 이제 강조하는 동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바위 같은데 이렇게 각인해서 글자 쓰는 것들 있죠. 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그 알아사드 이 생각에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에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그 이 동상 제작 기법이라든가 상징 조작 기법들도 많이 아. 이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네요, 북한이. 네. 동상 같은 거를 제작하는 그 이 곳이 북한에 이제 만수대 창작사라는 게 있어요. 아, 기관이에요? 이름만 들으면은 그냥 이 예술가들 모임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는 김정은 동상이나 기념 건축물을 만드는 집단인데 이 시리아에도 이 만수대 창작사가 가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 정치를 보면. 그리고 이 사실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뭐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의 체제가 비슷한 그 이 국가들에도 이거를 이 보내가지고 우상화 제작물을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북한 경제가 몰락하기 당한 1990년대 이후에는 이게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오, 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좀 노하우가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기술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만들어서 수송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받고. 예. 큰 거를. 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아까 얘기한 그 상징물 중에는 이런 뭐 동상이라든가 큰 글씨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매스게임이라 그러죠. 집단 체조할 수 있는 운동장 뭐 설계도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운동장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갖겠죠. 실제로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독재자 중에 한 명이 카다피가 있었잖아요. 카다피가 집권하던 시기에도 리비아에 북한의 이런 동상 기술자들 많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카다피의 초상화도 그려주고요. 또 카다피의 얼굴 모양을 딴 그 반신상도 세워주고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또 모잠비크라든가 뭐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 쪽에 가보면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그 식민지였다가 이제 식민지 벗어나는 과정에서 무장 투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게릴라 운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게릴라 운동의 그 전법을 전수해 준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식민지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다 보니까 그 고마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는 다 북한으로 찾아와서 이제 김일성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북한의 무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깊게 감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독재가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거 초대를 해요. 그래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이 쏠쏠하게 외화를 벌 수 있었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만수대 창작사들이 90년대 가서는 독재자들의 얼굴만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나라들의 잘 사는 사람들의 초상화도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초상화나 동상을 만들어주는 걸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았던 적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북 유엔 제재에서 딱 집어서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제 북한식의 어떤 그 수출품 즉 이런 뭐 동상이라든가 뭐 소상화라든가 이런 거 그려주는 거를 금지하는 게 이제 그 대북 제재 법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화를 수출한 북한 관련해서 돈도 쏠쏠하게 벌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가 북한의 우상화 문화를 배워갔는데 그러면 주민들 검열이나 사상 교육도 했겠네요. 맞는데요. 이거는 북한이 가르쳤다기보다는 독재 체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독재라는 것이 그 자기 의견이 맞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독재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보다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하죠. 세네. 두 번째는 세뇌가 먹혀들려면 그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와 반대되는 정보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 통제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정보 통제를 하려면은 언론이나 이제 그 사상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탄압을 하게 되고요. 습정.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의 몇 명의 권력 엘리트 가지고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극렬 지지 집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 극렬 지지 집단을 이용하는 통치 기법이 매우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 말부터 꾸준히 성분조사 사업을 시작을 해서 흔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핵심 계층, 그다음에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그 이 인구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수니파예요. 수니파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알라위파가 전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알라이파한테 각종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공공기관 주기 같은 건 80% 정도 이상을 몰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라이파는 적극적으로 충성을 충성하겠죠. 바치게 돼 있죠. 기득권. 예,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도 상당 부분 시리아 정부군에 남아 있었던 이 층들은 대부분 알라이파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빨치산 계층이네요. 빨치산 북한에서. 계통. 그런데 진짜 비슷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소수 계층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에도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와 또 북한이 시리아 너무 많이 닮은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리아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거 좀 발견했는데요. 최근 BBC에서 선정한 2024년을 대표하는 사진에 아사드 동상 짓밟는 사진이 포함됐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이거 보고 똥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북한 주민한테 저걸 보여줬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밟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검열을 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일단 저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유출이 되지 않도록 북한이 통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북한 주민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시리아가 본인들과 똑같은 독재 국가고 아사드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부자 세습을 통해서 그 수십 년간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 유지해 온 권력에 반대를 한 사람들이 아사드를 축출했다라는 그 전체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동상 하나가 쓰러져 있네 정도로 끝나는 감상일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시리아와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북한이 더 악독하다라는 건데 시리아는 그래도 인터넷은 됐어요. 인터넷은 됐으니까 사람들이 2011년에 그 뭐 트위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모였죠. 하지만 북한은 더 나아가서 아예 모든 사람들이 북한 빼고는 다 모르게 만드는 그런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아사드의 동상이 저렇게 짓밟히고 끊어지는 거를 지금 접하진 못했어도 과거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붕괴되는 모습들은 북한 주민들도 접했습니다. 스탈린, 레닌 동상이 무너지는 이런 광경들을 봤는데 사실 그걸 본다고 북한 주민들의 변화는 없었죠. 근데 북한 정권의 변화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본인들의 권력을 더 옹호히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진영과 이 독재 체제가 무너질수록 북한의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더 탄압할 겁니다.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 몇 개 안 남은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예. 지금도 조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더 많이 조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김정은 너무너무 뜨끔했을 것 같은데 박사님, 그 북한의 김정은과 시리아의 2대 세습 지도자인 바샤르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혈연 세습도 있지만 둘 다 이제 유학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유학생 출신. 예, 바샤르 알 아사드 같은 경우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요.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1년에 북아프리카하고 이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민주화 아랍의 봄이 났을 때 그래도 바샤르 알 아사드가 저거를 최소한 탄압은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유혈 탄압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내전이 된 거고요.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유학 경험이 있으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는 했는데 스위스. 뭐 달라진 건 없죠. 유학하면 느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군요.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2, 3년 정도 유학을 한다 그래서 본인이 어릴 때부터 가져온 기본 의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김정은하고 알 아사드의 공통점이 유학 경험이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유학 경험을 통해서 더 악랄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교묘해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적어도 밖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게 나를 조금 더 온건하게 보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지 실제 행동은 그거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뭐 비교적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바샤르 알 아사드 같은 경우는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그 약간 우울하고 무뚝뚝한 표정 그게 표정이 특징이었는데 있죠. 우울한 표정. 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 표변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18년에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 시에는 김정은이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근데 함정은 그게 북한 매체는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외신들이 가져갈 만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장할 때, 자기 자신을 숨길 때는 굉장히 온건한 모습을 보이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 통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잔인하거나 아니면 무자비한 탄압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방이 나를 그래도 합리적인 지도자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서방 쪽에 더욱 협상할 때 유리하겠다. 이 정도를 배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 배웠군요. 이미지 메이킹. 사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을 때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 시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은 많이들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기대가 지금 실망으로 바뀌니까 지금의 터져나온 목소리들은 김정일 때가 그나마 나았다. 나라를 봉쇄하고 북한 주민들이 그나마 탈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김정일 시대였는데 김정은은 이제 그것까지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그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지금 완전히 실망과 어떤 불만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김정일 시대 때 사람들은 김일성 때가 나았다라고 한탄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가 되니까 네. 김정일 때가 나았다라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네. 김정은이 마샤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김정은 1순위 펜팔 친구가 바로 네? 마샤르였대요. 아, 편지를 주고받았다고요? 펜팔 친구. 펜팔 많이 주고받았대요. 미국 그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따르면 두 사람이 2022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크리스 씨가 연애할 때 와이프한테 썼던 것보다 김정은이 지금 네, 편지를 쓴 게 더 많네요. 네, 인정합니다. 네, 반성하면서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네. 손편지만 쓸게요. 네, 사랑해. 그 시리아와 북한 수교 이후부터 군사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2011년 시리아 내전 때도 북한의 지원이 있었다고요. 그 내전 이전에는 주로 대량 살상무기 관련 서로 그 기술이나 품목들을 주고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2011년에 시리아 내전 중에 실적으로 무기를 줬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예, 민간인을 학살할 수 있는. 큰 문제. 그러니까 예, 이 2018년 보고서를 보면 그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시리아 내전이 절정에 이르는 사이에 북한이 최소 40여 차례 이상을 시리아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관련 부품, 그다음에 화학무기 제조 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선박에 실어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알 아사드가 민간인들의 화학무기 사용을 했는데 특히 화학무기 중에 사용된 것들이 사린가스하고 염소가스예요. 지금 저기 얘기하는 사린하고 염소가스는요. 대표적으로 저거는 작정하고 만든 살상용 화학무기입니다. 진짜 어떤 경우라도 살상용 화학무기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써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끔찍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전쟁 범죄이자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네. 예. 북한이 시리아에다가 화학무기를 지원한 거는 국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기도 하고요. 이건 예. 받는 쪽도 위반이고 수출하는 쪽도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학살행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에서의 학살이 과거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때도 민간인에 대해서 썼던 거예요. 네. 그 사례 이후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공격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죠. 네. 2013년에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실이 있어요. 시리아와 북한과 협력해서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거 분명 모종의 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리아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북한한테 감사의 의미를 또 표하는 액션을 취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2015년에 김일성 공원을 조성을 해요. 공무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는 시점에 이제 그런 걸 조성해 놓은 거 보면 북한과의 외교나 친선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혈연 세습의 독재 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시리아와 북한, 이들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닥칩니다. 바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박사님, 이 전쟁이 시리아와 북한의 운명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근데 일단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주던
그 정권의 뒷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척추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러시아.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발생을 하면서 시리아 원래 정부군들 중에서 이게 너무 잔인하게 탄압을 하니까 또 상당 부분 이탈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반군 쪽으로 무게중심이 추가 기울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하게 되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네들이 당장 병력이 급하니까 이제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맞았자니까. 예, 오히려 시리아에다가 병력 파견 요청까지 하거든요. 아, 반대로. 근데 아사드가 급하니까 정보군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예비역 군인들 중심으로 한 4만 명 정도 용병 집단을 또 러시아에 오히려 지원해줘야 되는 영향도 있고 병력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도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 갖다 쓰게 되니까 없게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또 중동 내부 지역에서는 사실은 시리아가 믿을 만한 뒷배가 그 헤즈볼라였거든요. 헤즈볼라. 근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여기 휘말리게 되니까 시리아를 도와줄 여력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 내전의 무게중심이 반군 쪽으로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거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심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북러 밀착에다가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민군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이 전선의 병력을 파병을 한 건데 결국 시리아 교훈은 러시아가 언제든 다급해지면 발 뺄 수 있다는 발뺄 게 수 그대로 있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을 억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튀어오른다라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아의 경험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이는 러시아 시리아 관계의 교훈이 김정은한테는 상당히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를 지금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러시아의 전쟁이 우방국인 시리아와 북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이 시리아 독재 정권의 몰락,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번에 시리아 정권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중요성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한테는 북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시리아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러시아가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자기들의 사정이 매우 급박해지니까 시리아를 버리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김정은의 어떤 외교 전략을 보면 러시아에게 완전히 몰빵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외교에서 저렇게 몰빵하는 건 매우 뒤가 안 좋을 없죠. 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아니 저렇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러시아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시리아도 저렇게 버리는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무기라든가 뭐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과연 북한은 러시아에게 뭘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따졌을 때 저는 분명히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북러 관계에 북한이 지나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하면서 오히려 이게 잘 안 풀리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과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매우 명분 없는 전쟁, 의미 없는 전쟁에 수만의 병사들을 데려다가 부모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썼는데 결국은 이들이 죽어오면서 돌아왔는데 그에 대한 대가도 마땅치 않으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이 상황까지도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두 번째 부분은 시리아가 지금의 몰락에 이르렀던 것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리아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시리아 반군이 용기를 얻어서 정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반군을 도와주는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북한 상황에 대비해서 본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 지금은 물론 반군과 같은 조직은 없지만 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돌려줄 필요는 있다. 옛날에 2015년에 시리아 난민 어린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바닷가로 떠내려왔던 그 난민 어린이 사진 보면서 기억나죠. 전 세계가 난민 이슈에 부글부글 끓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북한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리아만큼의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시리아에게 줬던 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에게도 전해진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북한의 절친이라고 불렸던 시리아와 쿠바도 북한과 멀어졌고요.
최근에는 재외 공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외교력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북한도 한때 잘 나갔던 시기의 대외 관계를 그리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북클립에서는 북한의 외교력이 정점에 달았을 시기 평양을 찾은 특별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활발한 외교 정책을 펼친 김일성,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수많은 친북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소련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등 제3세계 국가의 정치인들도 자주 평양을 찾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식민주의자들의 발굽에 짓이겨지던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였습니다. 그 암흑의 땅에 밝은 빛을 주시고 뜨거운 손길로 운명을 구원해 주신 수령님을 우러러는 흠모의 마음들이 여기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김일성이라며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는 데 이런 친선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평양을 찾은 건 정치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 언어, 교육,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오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소련 이외에도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학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 유난히 큰 키, 한국에서 책을 내기도 한 모니카 마시아스입니다.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적도기니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의 딸이자 김일성의 수양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선 사람이라고 칭한 모니카. 그녀의 평양 생활은 어땠을까요? 모니카는 북한 최상류층만 다닐 수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만경대 학원의 특별 교과 과정을 이수하며 군인이자 북한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김일성의 권유로 평양 경공업대학 피복학과에 입학한 모니카. 기숙사를 벗어나 평양 시내 해방산 호텔에 머무는데요. 평양 김치바에서 술을 마시며 한국 가요를 부르고 놀고 낙원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며 미국 영화를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더 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한 겁니다. 김일성의 보호 아래 최대의 자유를 느낀 모니카. 그런 그녀도 다른 유학생들에겐 그저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만경대 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만고불변의 진리로만 알고 있었던 모니카. 그녀의 삶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양 사람이었던 모니카. 친구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중국 여행을 결심하는데요. 그녀가 바깥 세상에 눈을 뜬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개혁 개방으로 활기가 넘치던 베이징을 보고 오니 그토록 사랑한 평양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모니카는 김일성의 보호와 지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북한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된 독재자의 수양딸 모니카. 평양을 떠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진정한 삶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자, 적도기니 독재자의 딸이 북한에 살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두 분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이 모니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분의 그 성함까지는 모르고 이제 북한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어떤 왕의 뭐 공주라든지 왕자들을 북한에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규목 씨가 나온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데서 공부를 합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이 이제 기록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다큐멘터리. 홍보 수단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접한 적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참 좋은 홍보 수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홍보 수단 플러스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렇죠. 있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뭐 이런 모니카 씨는 없었지만 다양한 국가, 특히나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수용할 수 있는 유학생 기숙사도 따로 있었고요.
자, 당시 평양이 친선회장으로 보일 만큼 많은 국가의 원수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은 북한과 문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교류가 시작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네. 뭐 사실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있었던 거는 역사적인 공통점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동맹 또는 이제 그 제3세계 국가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뭐였겠어요? 식민지였잖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적으로 보면 일본 식민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 김일성 일가가 자기 정통성에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항일 투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게 북한이 이제 지금 6.25 전쟁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쟁 또 일으키려면 일단 미국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활용한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반외세, 두 번째가 자주, 세 번째가 이걸 이끌 수 있는 걸출한 지도자의 영도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차상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이런 거예요. 반외세. 왜? 강대국들한테 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전락을 했었으니까 반외세나 자주라는 게 아주 절실한 가치인 거고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하는 건 이거 좀 익숙한 사상이 아니니까 좀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3세계나 비동맹의 성향은 굳이 얘기하면 반서방 비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반서방 정서를 적극적으로 북한이 파고든 거고요. 거기에서 핵심 단어들이 주차장에 쓰이는 반외세, 자주, 민족, 그다음에 영도자,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각종 어떤 예술 콘텐츠에도 그대로 녹여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술 공연단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 중남미 국가들에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북한도 이런 너네들과 똑같은, 자신들도 고난의 시대를 거쳐왔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연대를 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는 요즘 공공외교라고 불리는 그렇죠. 북한판 문화외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화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노렸던 것들이 이렇게 제3세계로 저변을 넓힐수록 이 유엔에서 북한한테 유리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조금 뭐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좀 결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이제 그 주체 사상이 1970년대 김정일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나서 주체 사상이 김일성주의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격화가 되고 이제 레벨업이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마오주의가 있고, 마오쩌둥의 마오주의가 있고, 또 마오주의 전에는 또 레닌주의, 스탈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은 자신이 만든 그 주체 사상을 마오 레닌주의와 동급에 놓고 싶어 했어요. 동급에 놓고 싶은데 이미 마오주의, 레닌주의 뭐 이런 것들은 중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김일성주의가 침투하는 건 어려워요. 이미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갓 독립한 나라들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신생 아프리카 독립국가들이나 뭐 라오스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좀 투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 김일성 전집이나 뭐 김일성과의 어떤 혁명 역사를 조금 더 고급 단계에서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실제 북한도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즉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매우 똑같은 것이 이제 반제,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자주 외교, 이런 것들이 북한이 자랑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흠모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러 왔다라고 선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김일성 때 이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들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해외 이제 북한과 수교한 나라들의 예술단들이 와서 북한 말로 노래도 하고 자기네 말로 노래도 하는 기록 영화가 나갑니다, 연초에. 근데 김일성 때는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정일로 넘어가면서 참여하는 집단들이 좀 줄어요. 그게 근데 확연하게 영상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술단이나 그 나라의 이제 권력자들이 와서 김일성한테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갑니다. 그게 이제 지금 북한이 자랑하는 묘황산에 있는 국제친선 전람관에 쫙 그 증거들이 그냥 넣여져 있어요. 가봤잖아요. 뭘로 네. 들어가 봤어요. 어때요? 들어가 보고 나서 느낀 게 여기를 다 가져가면 수백억은 벌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고가로 보이는 골동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뭐 상아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친소 국가들이었던 비동맹 국가들도 하나 둘씩 자본주의화되어 가기 때문이죠. 자, 박사님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동맹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이 자본주의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노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진영이 갈라져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동력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비동맹 운동을 하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던 게 60년대, 70년대에는 이게 경제 개발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하게 세계 무역 체계하고도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사회주의권하고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익을 보려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냉전 이후에 이제는 하나가 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특히 무역 시장, 금융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니까 친서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서 김정은도 새로운 외교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정통 우방국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는 강화하되 영양가 있는 거점 국가를 재발견하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주의권 국가들 다 자유화, 민주화됐죠. 그나마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 우리가 92년에 수교했고 러시아가 자본주의하면서 90년에 우리랑 수교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배신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혼자 남아. 더구나 비동맹도 보는 눈이 싸늘해요.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이 북한 외교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미국하고 좀 이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걷는데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기는 껄끄럽고 그러면 중간에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해먹기 가장 좋은 게 북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도 이때부터 이제 미국과도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하고 네네. 그럼 어디를 이제는 공략해야겠어요? 주로 EU 국가들, 유럽에 유럽. 적극적으로 네.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2000년대부터 EU 국가들하고 수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본인들도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비동맹 국가들을 비난을 하다가 네네. 자신들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네네.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EU와도 수교를 시도하고 뭐 그런 흐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게 김정은 시대예요. 첫 번째는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대북 제재 증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을 살해를 했잖아요. 예. 남의 나라 국제공항에서 살해를 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이 문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결국 단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디죠? 아세안 국가들의 일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세안 쪽으로부터도 눈빛이 좀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하. 세 번째는 국제 제재하고 저변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겪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은근히 돈이 많이 드는 게 공관 설치해야죠. 그다음에 그 공관에 계속적으로 그 지원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공관 수도 이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온 게 그래도 북한 말 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지역별로 거점 국가들 중심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거점 국가. 예. 그리고 과거에 좀 소원해졌고 그러다 90년대 이후에 다시 중반 이후에 조금 관계가 회복됐던 과거의 후원자들을 하고 다시 친해지자 이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다시 관계를 강화하고 하다가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대규모 지원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만큼만 자꾸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쉽지 않을 만큼. 찔끔 예. 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니까 꼭 겨우 필요한 만큼만 자꾸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앞으로 북한의 외교, 김정은 시대 외교 정책이 앞으로 지향할 바는 아마 북러 밀착을 강화하면서 중국한테 나는 너 아니라도 또 다른 후원자가 이절을 이용해서 결국 그렇다고 중국하고 멀어지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척을 지고는 북한 경제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중국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에 북한도 분명히 알아요. 러시아하고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또 한 번
내쳐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역별로 어디도 그 입장을 좀 지금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든가 강대국 간 경쟁에서 입장 정하기가 모호한 국가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막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러게요. 일단 던지고 보는. 그러면 이미 각 지역별로 교류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발언권이 있는 국가. 뭐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적도 기니하고 왜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적도 기니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 20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사국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 쿠바가 사라졌으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쪽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할 거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경우에 과거에는 인도, 차이나 그 삼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던 그래도 여전히 북한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라오스 같은 경우에 더 공을 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각종 도발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북한의 외교적인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은 국가가 북한을 방문하고 축전을 보내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선전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많은 나라 중에 북한과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난 걸어온 외교사는요. 북한 정권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의 핵심은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주체 사상을 옹이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핵심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북한 외교의 패착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외교 노선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무리수가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자기 이복형 김정은이 이제 암살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국제적인 어떤 규범에 속하는 비확산 문제를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령 체제 유지를 위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고립을 심화시킨 요인이고요. 스스로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잘 버텨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이제는 주민을 세뇌시키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없는 점점 외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가당착에 빠진 북한의 외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